자, 이번 시간에는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력을 먼저 보실게요. 자, 전력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electric power, 힘이죠, 힘. 그죠? 전기적인 힘을 말하는 건데, 자,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그죠? 1초 동안 전기 장치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그래서 기호로 P, 대문자 P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P는 그 파워의 그 앞글자 P를 따서, 그래서 전력의 기호는 대문자 P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위는 바로 와트, W, 대문자 W죠. 단위는 와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회로에서의 그 전력, 그리고 교류에서의 전력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직류에서의 그 전력은 공식이 나와 있죠. P는 뭐다? VI다. P는 VI. 잘 보세요. 전력 P는 V 곱하기 I, 즉 전압 곱하기 전류. 예, 전압 곱하기 전류를 바로 전력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오메 법칙 배웠잖아요. 오메 법칙. 오메 법칙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자, V는 IR이었죠. 그죠? V는 IR. 그래서 요 V, 여기 있는 전압 대신에 요 IR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죠? 대입을 시켜주면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이 I 제곱 R이 됩니다. 그죠? V 대신에 IR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I 제곱 R이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는 R분의 V였죠. 그죠? I는 R분의 V. 그래서 요 전류에다가 R분의 V를 또 대입해주면 얼마가 돼요? R분의 V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력을 구하는 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P는 VI, P는 I제곱 R, P는 R분의 V제곱. 이게 다 써먹을 수 있다고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T분의 W라고 나와 있죠. 그죠? 단위 시간 동안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T분의 W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력의 단위가 와트인데 이 와트랑 같은 단위가 있는 거예요. 와트는 뭐랑 똑같아요? 줄 퍼 세크와 같다고요. 아시겠죠? 예, 와트는 줄 퍼 세크와 같아요.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와트는 줄 퍼 세크랑 똑같다. 그리고 이 식에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줄은 와트 세크다. 이것도 또 알 수 있는 거죠. 같이 파생된 그 관계예요. 1줄, 줄은 와트 세크다. 그래서 전력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자, 전력량을 보시면은 이거 뭐냐? 말 그대로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력량은 에너지를 말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전력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치가 일정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이다. 즉 일이 누적된 값. 이것을 이제 기호로 W, W를 이렇게 전력량의 기호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단위는 좀 전에 얘기했죠? 와트세크 또는 줄. 이게 줄이 바로 일의 단위죠. 일의 단위. 그래서 와트세크 또는 줄로 단위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전력량은 P 곱하기 T예요. PT. 그죠? 아까 그 전력은 T분의 W라고 했잖아요. 그죠? W, T분의 W. 단위 시간 동안에 가해진 전기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W는 PT. 맞죠? W는 PT. 자, 그러면은, 자, 전력 P는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다 같은 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전력 구할 때. 그럼 여기 요 P, 전력에다가 자, 이러한 식들을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자, 그럼 식에 뭐가 되냐? 자, 보세요. 전력량은 PT도 되지만 VI 곱하기 T도 되고요. 그리고 I제곱 RT도 되고요. 그리고 R분의 V제곱 T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써먹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전력량. 그죠? 전력량이에요. 단위는 뭐 줄, 와트세크,
또는 킬로와트 아워, 시간으로 따졌을 때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전력량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력량. 자, 그 다음에 전력과 전력량을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전력은 마력, HP죠? 마력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환산, 전력은 자, 마력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력량은 불가능해요. 전력량은 마력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죠. 1마력은 대략 0.746 얼마예요? 킬로와트죠. 이렇게. 그래서 전력, 이게 지금 전력의 단위예요. 전력의 단위. 이게 마력이죠, 마력. 그죠? 마력의 단위. 그래서 이 전력은 마력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력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 전력량은 열량, 칼로리, 우리 알죠? 칼로리. 열량으로 환산이 되는데 또 전력은 열량으로 환산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죠. 1줄은 대략 0.24칼로리가 됩니다. 이제 1줄이 대략적으로, 다 대략적이에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1줄이 대략 0.24칼로리 정도가 돼요. 24칼로리. 그러니까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이 되는데 전력은 열량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1칼로리는 얼마예요? 1칼로리는 4.2줄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관계식. 그죠? 1칼로리는 4.2줄 정도. 여기 나와 있죠? 1줄은 0.24칼로리. 1kWh는 3,600kJ. 860kcal. 이렇게 전력량은 뭘로 환산된다고요? 열량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줄의 법칙을 볼게요. 줄. 또는 전류의 발열 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줄의 법칙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줄의 법칙. 해보세요. 자, 임의 저항의 전류를 흘려주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열량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전선에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선이 뜨끈뜨끈해지죠. 그죠? 따뜻해져요.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바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때의 그 열량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열량을 H라고 표시해 발열량. 자, 열량은 I제곱 RT. 이게 어떤 거랑 똑같아요? I제곱 RT. 이게 뭐랑 똑같아요? 바로 전력량을 구하는 공식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량은 I제곱 RT다. I제곱 RT. 단위는 줄이고요. 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0.24 I제곱 RT인데 단위가 달라요. 여기는 줄이고 여기는 칼로리예요. 칼로리. 다르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1줄이 0.24칼로리이기 때문에 이 줄이 칼로리로 바뀌면서 0.24를 곱한 거예요. 그죠? 1줄이 0.24칼로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0.24 VIT. 똑같잖아요. I제곱 RT나 VIT 같잖아요. 여기 똑같죠? 0.24 곱하기 R분의 V제곱 T. 이거 또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전력량 구하는 공식. 그쵸? 그러니까 이 관계 1줄은 0.24칼로리. 이렇게 해서 열량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열기의 용량 구하는 것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860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860이 그 860kcal를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60 곱하기 P 이타 T는 M 곱하기 T2 T1이다. 그래서 P는 이제 용량, 그 전열기의 와트수가 되겠죠. 용량이고요. 뭐 이타는 효율, 그다음 T는 소요 시간 단위가 아워예요. 아워, 시간. 그다음에 M은 질량, 그리고 T2는 상승 후의 온도, T1은 상승 전의 온도다. 이렇게 해서 전열기의 용량을 구하는 이런 식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전기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열전기 현상 또는 열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요겁니다. 제어백 효과. 제어백 효과 또는 뭐 제백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발음의 차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제어백 효과도 되고요. 뭐 제백 효과도 맞고요. 그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어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여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하고, 여기죠?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자, 여기 접속한 거예요. 그죠? 접속을 하고, 그 접속점에 뭐를 가하면? 열을 가하면, 자, 여기 접속점에다 열을 가하면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하고, 그 접속점에 뭐를 가하면? 열을 가하면 기전력이 발생하여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이게 바로 제어백 효과라는 거예요. 이때 자, 발생하는 기전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열기전력. 열기전력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열기전력을 측정하여 뭐로? 온도로 환산하는 열전대 온도계는 자, 공업용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자, 고온에서 극저온까지 온도 계측용 열전대가 개발되고 있고, 세 가지의 열전 현상 중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뭐뿐이다? 제어백 효과뿐이다. 그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하고 그 접속점에 열을 가하면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제어백 효과라는 겁니다. 예,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펠티의 효과도 있습니다. 펠티의 효과. 자, 펠티의 효과는 뭐냐? 이것도 자, 서로 다른 두 금속. 그죠? 서로 다른 두 금속. 서로 다른 두 금속이나 반도체의 양쪽 끝을 접합하여, 여기죠? 양쪽 끝을 접합시킨 거예요. 양쪽 끝을 접합하여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줄열 외에도 금속의 각 접점에서 발열 또는 흡열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펠티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죠? 네, 펠티의 효과는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열, 발생되는 그 줄열에서 발열 또는 흡열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펠티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한쪽은 열이 발생하고 다른 쪽은 열을 빼앗기는 현상을 이용하여 냉각과 가열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소형 냉장고나 전자 냉열 장치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열 전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펠티의 효과. 자, 그 다음 톰슨 효과 있습니다. 톰슨 효과는 자, 같은 종류의 도체이면서 자, 부분적으로 온도가 다른 금속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온도가 바뀌는 부분에서 발열과 흡열이 일어나는 현상. 이는 제어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의 가역성을 열역학적으로 이루어낸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같은 종류의 도체이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온도가 다른 금속에 뭘 흘리면 이때도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그죠? 전류를 흘리게 되면 온도가 바뀌는 부분에서 뭐가 일어난다? 발열과 흡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톰슨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홀 효과. 자, 홀 효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외부에서 자개를 가하면 도체 측면에 정부의 전하가 나타나 두 면 간에 뭐가 발생한다? 예, 전위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거를 홀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압전 효과. 자, 압전 효과는 이제 피에조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하는데 바로 수정, 크리스탈, 로스테리엄, 전기석, 티탄산 발음 등의 결정에 압력이나 충격, 그러니까 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을 줘서 압력이나 충격을 주면 그 결정 표면에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뭘 발생시키는 거예요? 전기를 발생하는 거죠. 그죠? 물리적인 힘으로. 이게 바로 압전 효과. 압을 주는 거죠. 압을. 눌러서. 자, 다음 핀치 효과 볼게요. 핀치 효과는 자, 액체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원형 자개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액체에는 자, 구심력의 전자력이 작용한다. 자, 그 결과 액체 단면은 수축하여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은 작게 된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작게 되면 수축력이 감소한다라는 것이 핀치 효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전 효과, 파이로 이펙트라고 하죠. 파이로. 자, 결정의 열을 가하여 결정의 양 끝에 뭐를? 전극을 발생시키는 현상으로 열섬 자발 분극 현상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아닌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전기 저항을 볼게요. 자, 전기 저항은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저항을 설명드릴 때 전선의 저항을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고유 저항과 자, 전기 저항인데 지금 여기에 자, 전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전선을 이제 원통형으로 생긴 전선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자, 단면적을 지금 A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를 L로 놓은 겁니다. L. 전선의 길이를. 그때 이 전선의 전기 저항, 이 전선의 전기 저항이 뭐다? 바로 로 곱하기 A분의 L. 그러니까 앞 시간에 설명드린 적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저항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전선의 단면적이 뭐냐? 전선의 단면적이 뭐냐? 자, 이거를 이제 그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자, 이 전선의 반지름을 자, R이라고 놓는다고요. R이라고 놓는다면 이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여기 A 대신에 자, 무엇을 넣는다? 파이 로 곱하기 파이 R 제곱분의 L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반지름이 아니고 자, 지름 D라고 나온다고 치면 D라고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면적이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일 때는 파이 R 제곱인 거고요. 지름으로 나왔다. 직경으로 나왔을 때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 단면적에다가 이제 요 식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4분의 파이 D 제곱을.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식이 로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분모에 있는 4가 위로 올라간다고 이게. 번분수니까 번분수.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로 곱하기 파이 D 제곱분의 4L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들이 다 파생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선의 그 전기 저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 저항은 이 전선의 종류에 따라 다 정해져 있어요. 값들이. 그 값이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고유 저항. 자, 고유 저항 지금 로라는 값을 말씀드렸어요. 고유 저항인데 여기 보시면 자, 도체 재질에 따른 1세제곱미터의 뭐다? 저항값이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 힘든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거지 전류가 흐르기 힘든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유 저항의 단위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옴미터. 이 옴이 저항의 단위잖아요. 그죠? 옴미터 또는 옴센티미터 또는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이것도 다 고유 저항의 단위입니다. 고유 저항의 단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식을 변형을 시켜보면 자, 저항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식을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로우는 얼마가 돼요? 로우는 바로 자, L분의 R 곱하기 A가 된다고 이렇게. 식을 변형을 시키면.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것은 저항이죠, 저항. 저항이니까 단위가 옴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면적이죠. 단면적이니까 보통은 제곱밀리미터라고 하죠. 전선의 단면적은 이것처럼 제곱미터로 놓지 않고 제곱밀리미터로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전선의 단면적은 이건 길이죠, 길이니까 미터. 그죠? 그러면 단위만 단위만 보면 옴 곱하기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단위가 나온 거예요. 고유저항의 단위. 그죠? 고유저항. 또는 만약에 여기서 전선의 단면적을 여기를 제곱미터로 놨다. 제곱미터로 놓게 되면 요 분모에 있는 미터랑 약분이 돼버리죠. 그죠? 약분이 돼버리니까 단위 자체가 옴 곱하기 미터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전선의 단면적은 제곱밀리미터로 표현을 하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 저항의 단위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도전율 볼까요? 도전율. 자, 도전율, 컨덕티비티.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자, 아까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힘든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낸 거다. 즉, 고유 저항의 역수라는 거죠, 역수. 서로 반대의 개념이니까. 그죠? 반대니까. 그래서 이 도전율은 고유 저항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전율과 고유 저항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 역수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단위는 이 고유 저항의 역수죠, 역수. 역수로 되어 있겠죠. 그죠? 이런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고유 저항의 단위가 옴미터죠, 옴미터. 옴미터, 그죠? 요게 지금 고유 저항. 자, 고유 저항의 지금 단위예요. 근데 이것을 자, 도전율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도전율로 바꾸면 자, 옴의 역수가 뭐? 옴의 역수가 모죠, 모. 모죠, 그죠? 모. 자, 미터의 역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미터.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모 퍼 미터 이렇게 나온 거죠. 모 퍼 미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옴 미터를 아예 다 분모로 내린 거죠. 이렇게 분모로 그 옴 미터 분의 1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모라고 하는 것이 옴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지멘스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도전율은 전해액의 농도에 비례하고 고유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전해액의 농도가 뭐 할수록 농도가 진할수록 도전율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고유 저항과 도전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여기. 그죠? 이거 보시면 도전율과 고유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 이런 관계를 보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선의 고유 저항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선들이 있냐? 연동선, 그다음 경동선, 그리고 알루미늄 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선의 종류에 따라서 이 고유 저항의 값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값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연동선 같은 경우는 고유 저항이 58분의 1이에요. 경동선이 55분의 1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선은 35분의 1입니다. 자, 이 값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값들은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값들은 계산기로 누르시면은 이런 값들이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랑 그리고 단위까지, 이 단위까지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뒷부분은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연동선이랑 경동선, 알루미늄 선이 나와 있는데, 자, 고유 저항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고유 저항 값이 누가 제일 커요? 고유 저항 값이 누가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큰 거죠. 그죠? 35분의 1이 제일 큰 값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유 저항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보세요. 알루미늄 선이 제일 커요. 그쵸? 알루미늄 선. 그 다음 경동선이고요. 그 다음에 연동선이에요. 연동선. 고유 저항 값이. 근데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기 힘든 정도잖아요. 그쵸? 전류가 흐르기 힘든 정도. 그럼 뭐냐? 고유 저항이 가장 큰 이 알루미늄 선이 뭐라는 거예요? 전류가 가장 흐르기 힘든 거죠. 이게. 그죠? 알루미늄 선.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연동선은 58분의 1, 경동선 55분의 1, 알루미늄 선 35분의 1이다라는 거, 이 수치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유 저항 값들을.
자, 그래서 이제 고유 저항에 따른 이제 분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도체냐, 반도체냐, 아니면 뭐 부도체냐 이런 것을 다 고유 저항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그죠? 도체는. 그래서 고유 저항 값이 거의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이 정도의 값. 이거를 이제 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이나 뭐 기판 같은 것들. 그래서 구리, 은, 백금, 순.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반도체. 이제 반도체는 뭐예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이제 걸쳐 있는 거죠. 반도체. 그래서 고유 저항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4승까지. 이 정도. 이 정도에 있는 것들을 다 반도체라고 하고요. 뭐 다이오드, 그죠? 반도체, 다이오드, 실리콘, 게르마늄, 규소, 탄소, 아산화동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안 흘러요. 그래서 고유 저항 값이 10의 4승 이상 되는 것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거의. 그래서 애자, 그죠? 절연을 하는 거죠, 애자와 부식 같은 거. 그래서 고무, 유리, 페놀, 수지, 빌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부도체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 값에 따라서 이게 도체인지 반도체인지 그리고 부도체인지를 다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항의 온도 계수를 볼게요. 저항의 온도 계수. 자, 일단 저항의 온도 특성을 보시면은, 자, 도체와 반도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도체가 있고, 자, 반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저항 값이 더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 값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도의 반비례.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온도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도체는 온도에 비례하고요. 반도체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의 온도 계수를 보시게 되면 그 저항의 온도 계수는 저항 온도 계수 알파는 0도씨를 기준으로 온도 1도씨, 온도를 1도씨 상승시켜서 1옴의 저항을 증가하는 비율, 이것을 저항 온도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1, 온도가 섭씨 온도 T1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가 얼마냐? 이걸 이렇게 구한다고요. 234.5 플러스 T1분의 1이다. 이게 저항 온도 계수를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20도씨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를 구하래요. 20도씨일 때의 저항 온도 계수를 구하래요. 알파 20인 거죠. 이 알파 20. 어떻게 구한다고요? 234.5 플러스 20분의 1이라고요. 이게 20도씨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저항 온도 계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섭씨 온도. T1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도체의 저항입니다. 도체의 저항 값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저항 값이 상승한다고 했죠, 그죠? 도체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그 도체의 저항 값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2는, 다시 써볼게요.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1, 그러니까 온도 T1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T2 마이너스 T1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 R1은 온도가 상승하기 전의 저항값이에요. 상승 전의 저항값. 이 R2가 상승 후의 저항값인 거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뭐라고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도 상승한다고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식 하나 좀 기억하세요. 합성 온도 계수인데 저항이 R1, R2, 이제 다른 거죠. 저항값이. 저항이 R1, R2이고 온도 계수가 알파1과 알파2일 때 합성 온도 계수. 알파 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R1 플러스 R2분의 알파1 R1 플러스 알파2 R2. 이건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합성 온도 계수입니다. 이거 합성 온도 계수.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 그 전기 저항까지 같이 공부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